안녕하세요. 시간은 최소화, 성적은 최대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이민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력평가 보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 학력평가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 학력평가라는 시험이 어색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김현준 선생님이 열심히 해설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총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학력평가를 왜 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학력평가를 왜 보는 걸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그 의미를 선생님이 세 가지로 설명해 줄게요. 먼저 첫 번째, 수능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학년 11월에 수능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그 수능 수학 영역에는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자, 먼저 공통 과목의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선택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 고1 수학은 수능 수학 영역에 들어가지 않네요. 자, 그럼 잘 몰라도 되나요? 자, 그렇진 않나요. 수학은 위계성이 있는 영역이어서 그래서 이 고1 수학이 밑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 과목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엔 중요한 주제로는 쓰이진 않아도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그 풀이 속에서 다 고1의 수학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력평가도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수능 똑같이 100분 동안 30문항을 보거든요. 느꼈을 거예요. 100분이라는 시간 정말 길죠. 여러분들 100분 동안 시험 본 적 이번 학평들 말고는 없잖아요. 자, 그 100분 동안 일관되게 집중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요. 자, 선생님이 그 100분 시간 투자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객관식과 단답식 각각 21문항 그리고 9문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객관식 21번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30번으로 단답식 갈수록 역시나 어려워졌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는 객관식 한 17, 18번쯤 풀다가 좀 막히는 거예요. 자, 문제 푸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서 오히려 단답식 뒤에 쉬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맞아 풀지를 못해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은 자, 앞에 50분 동안 먼저 쉬운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뒤에 50분 동안 어려운 문제, 풀지 못했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즉, 앞에 50분 동안 객관식 한 17, 18번 지금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요. 자, 그 문제와 함께 단답식 한 27, 8번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남은 50분 동안 못 풀었던 18, 19, 20, 21번 그리고 단답식 29, 30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내가 오히려 쉬운 문제 못 풀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자,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대, 등급대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알려준 이런 팁들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요령을 만드세요. 자, 그렇게 앞으로 남은 학력평가들 정말 많거든요. 자, 그 학력평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 요령을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우리 학력평가를 보는 의미 두 번째. 자, 그건 바로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인 위치?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딱 끝나면 성적표에 내신도 등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능이나 학력평가도 등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수학에서 1, 2등급 받은 친구들 자, 그리고 학력평가에서 또 그 친구가 4, 5등급을 받았다면 네, 어때야 될까요? 자,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왜요? 자, 아직은 내가 학교에서 1, 2등급을 받을진 몰라도 학력평가는 전국에 있는 학생이 다 같이 보잖아요. 자,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4, 5등급에 해당이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등급이라는 게 뭐길래요? 자, 그 객관적인 이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학력평가 보고 나서 한 2, 3주 정도 뒤에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성적표에 이런 식으로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100분위랑 등급이에요. 자, 100분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부터 100%까지 전체의 학생들 중에 내가 아래에서부터 몇 프로에 해당이 되나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 있는 친구는 아래에서부터 76.9%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는 23.1%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0,0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다면 23.1%, 나는 2310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등급이라는 건 뭐예요? 자, 등급은요, 바로 이 상위 100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위 4%까지가 1등급, 4% 초과 11%까지가 2등급, 11% 초과 23%까지가 3등급, 아까 그 학생은 자 23.1%였으니까 4등급인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 5%인데 1등급 맞았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우리 이 1등급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점수대에 여러 명의 학생 동점자가 나오면 그럼 그 친구들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4%를 넘어가는 1등급 친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적을 확인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그 EBS 학력평가 볼 때마다 채점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나의 답안을 넣어서 한번 성적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자, 그렇게 매번 학력평가 볼 때마다 내 성적을 차근차근 저장해 나가면 나의 등급과 100분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추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아직 저 성적표 못 받아서 등급도 너무 궁금한데요. 마찬가지로 EBS 홈페이지에 예상 등급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예상 등급으로 현재 나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학력평가를 보는 의미 세 번째. 자, 그건 누적되는 시험 범위를 통해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자, 아마 3월 학평에서 느꼈을 거예요. 3월 학평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전범위를 다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런 개념이 있었네. 잊혀졌던 개념들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가졌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단 2단원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학력평가는 3단원까지, 다음 학력평가는 5단원까지, 자, 심지어 2학년 3월에 올라가면 이 고1 수학 전범위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점점 누적되어 가다 보면 내가 앞에서 배웠던 건데 잊어버린 게 있었구나.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고 있네. 이런 약점들이 발견이 되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요, 여기 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 과정들이 마치 여러분들 학교 내신의 진도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학력평가도 아마 이번 학력평가의 이 방부등식 부분이 내신의 기말고사, 그러니까 2차 지필평가 범위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력평가 시험 중에서 나의 기말고사 범위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문제는 조금 더 꼼꼼히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시험 서울시 학생들은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내신 공부를 위해서라도 내가 EBS 홈페이지에서 문제지를 다운받아 나의 내신 시험 범위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문제라도 풀어보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력평가를 보는 의미는 확실히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해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이 2가지를 권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빈출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빈출, 즉 많이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자,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됐고 어떤 개념들이 주로 다루어졌는지 선생님이 단원별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지난 4년 동안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 그리고 복소수와 2차 방정식 파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 눈여겨봤으면 하는 개념을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뭐냐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에서 주로 활용이 됐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고차 함수를 다루거든요. 그때에도 계속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판별식. 자, 이건 지금 문제 개수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른 개념을 묻는 문제 속에도 다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만큼 다른 개념을 묻는 문제 속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년, 내후년, 2, 3학년 때 배우는 수학 속에서도 자, 다른 다양한 다항식을 치환만 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때마다 계속 이 두 개념 사용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예요. 2차 방정식과 이참수의 관계. 자, 여러분들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바꾸고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 자, 요때 지금 연습했잖아요. 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내년에 내가 3참수, 4참수를 배울 때도 그리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방정식으로, 방정식을 함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수학적 개념을 계속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이라는 거, 네, 중요하다는 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또 같이 정리했으면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번 한 달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기말고사, 즉 2차 지필평가. 자, 그 진도가 한 요쯤이랑 겹치지 않나요? 자, 여러 가지 방부등식, 자, 요 부분하고 겹친다면 특히 이번 시험은 여기서 시험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자, 여러 가지 방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학력평가 학교 선생님들도 다 풀어볼 텐데, 자,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다 풀어보고 괜찮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응용해서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조금 변형해서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꼼꼼히 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설을 했는지 그 접근 방법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했는가 오답률 탑 10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니까 역시나 항상 압도적으로 30번 문제는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자, 근데 눈여겨볼 만한 건 28번. 왜 이 문제를 어려워했을까? 이따가 해설 강의 때 선생님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거 역시나 자, 30번, 28번, 29번, 27번, 26번, 25번 전부 다 단답식이거든요. 자, 단답식 문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자, 우리가 앞서 말했듯 객관식 문제,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다가 오히려 단답식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은 보기가 있잖아요. 내가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혹시나 객관식 중에 내가 찍어서 맞춘 문제가 있다면 자, 그건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답률이 중요한 건 오답률 낮은 문제들 있죠. 지금 이 문제만 해도 오답률이 45%, 그러니까 55%, 절반 이상의 학생이 이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이하는 더 많은 학생들이 맞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맞췄는데 내가 틀린 문제. 그게 바로 나의 약점입니다. 자, 그럼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꼼꼼히 내가 개념 정리를 해서 나의 약점을 채워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1강과 2강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김현주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거고 3강에서는 선생님이 단답식을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는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